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거실에서 60대 중반의 서정우가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과 값비싼 가구들이 그의 성공한 삶을 말해주고 있었죠. 하지만 이 넓은 집엔 묘한 적막이 흘렀습니다. 두 명이 살고 있지만 진짜 가족 같은 온기는 느껴지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선아야, 아침 먹으라 정우가 조심스럽게 부르자 23살을 서서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파자마 차림의 머리는 부수했고 얼굴엔 늘 그렇듯 침으로 한 표정이 걸려 있었어요. 선아는 식탁에 앉았지만 아무 말 없이 토스트 한 조각만 집어들었습니다. 정우는 선아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고 선아 역시 정우를 진짜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들이 함께 살게 된 건 3년 전의 일이었어요. 그때 선아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정우의 회사 앞에 나타나서는 이렇게 말했죠. 정미연 딸입니다. 엄마가 죽었어요. 갈 곳이 없어요. 정우는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25년 전 짧게 만났던 여자의 딸이라네요. 하지만 DNA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선아는 분명히 정우의 친딸이었어요. 그렇게 선아는 정우의 집으로 들어왔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정우는 선아에게 필요한 모든 걸 제공했어요. 좋은 학교 용돈, 옷, 그 무엇도 부족함이 없게 해줬죠. 하지만 정작 마음만은 가까워지지 못했습니다. 선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 집에서 편안함보다는 늘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정우가 자신을 진심으로 딸로 여기는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동시에 반항심도 품고 있었습니다. 선아야, 정우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좋은 곳에서 식사 날까? 너도 대학 졸업한 지 벌써 1년이 됐고. 선아는 고개를 들어 정우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뭔가 애쓰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선아는 여전히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꼭 해야 해요. 아니다. 하기 싫으면 아니에요 가죠. 선아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우의 얼굴에 잠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이렇게 해서 이들 부녀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외식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식사가 그들 사이에 어색함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걸 말이죠. 그저 서로를 위해 노력해보는 시간일 뿐이라는 것을요. 정우는 그날 오후 예전에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서 비서로 일했던 이주리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이라면 조용하고 품격 있는 분위기에서 선아와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주말 저녁 정우와 선아는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라벨 에토일이라는 이름의 이 식당은 조용하고 우아한 분위기로 유명했어요. 정우가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예전 회사에서 자신의 비서였던 이주리가 이곳의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어설 후 세어 회장님 40대 초반의 이주리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온한 미소를 띠는 그녀는 여전히 예전의 세심함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주루시 오랜만이야. 잘 지냈지? 내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담임과 함께 오셨군요. 이주리는 선아를 바라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선아는 여전히 무표정한 채로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조용한 자리로 안내해줘. 물론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주리는 두 사람을 창가 쪽 조용한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밖으로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멋진 전망이 펼쳐져 있었어요. 정우는 이런 분위기라면 선아와 좀 더 편안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먹을까? 아무거나요. 선아의 대답은 여전히 시큰둥했습니다. 정우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이 아이와 어떻게 하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웨이터가 음료를 가져오자 정우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선아야, 너도 이제 성인이 됐고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아빠와 얘기해보자. 선아는 잠깐 정우를 바라봤다가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살아가는 거죠. 이때 정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안해, 잠깐만.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화를 위해 테라스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회사에서 걸려온 긴급한 전화였거든요. 혼자 남겨진 선아는 주변을 살핀 다음 가방에서 작은 유리병을 꺼냈습니다. 병 안에는 투명한 액체가 들어 있었어요. 선아는 조심스럽게 그 액체를 정우의 물잔에 몇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주리가 주방에서 나오다가 우연히 선아의 행동을 목격했어요. 그녀의 날카로운 관찰력은 예전 비서 시절부터 유명했습니다. 이주리는 깜짝 놀라며 선아를 바라봤지만 선아는 이미 유리병을 가방에 넣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었습니다. 이주리는 급히 정우가 있는 테라스 쪽으로 향했어요. 회장님, 주리 씨. 통화를 마치고 돌아가려던 정우에게 이주리가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죄송한데 물을 드시면 안 됩니다. 무슨 소리야? 따님이 회장님 물잔에 뭔가를 넣는 걸 봤어요. 정우는 이주리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주리는 평소에 절대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정말인가? 정우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선아를 추고 갈 수는 없었어요. 일단 상황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정우는 테이블로 돌아갔습니다. 선아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고 정우의 물잔은 그대로 있었어요. 미안해, 오래 기다렸지? 아니에요. 선아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아가 떨어뜨린 냅킨을 주우려고 의자에서 일어나 바닥을 향해 몸을 숙였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우는 일단 재빨리 자신의 물잔과 선아의 물잔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다행히 둘 다 똑같은 투명한 물이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구분할 수 없었어요. 선아가 냅킨을 주우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우는 애써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했어요. 자, 그럼 이제 식사하자. 식사를 하면서 정우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걸 넣은 건 아니겠지? 선아는 긴장한 듯 계속 식혜를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음식이 나오고 대화를 나누던 중 선아는 목이 마르다며 물을 마셨습니다. 자신의 잔인 줄 알고 말이죠.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선아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따, 저 어지러워요. 선아가 비틀거리며 말했습니다. 선아야, 정우가 깜짝 놀라 일어섰고 곧이어 선아는 그대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레스토랑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정우는 쓰러진 선아를 부축하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이주리는 즉시 구급차를 불렀고 레스토랑의 다른 손님들도 모두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선아야, 정신 차려. 하지만 선아는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도 얕아져 있었어요. 정우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0분 정도 걸렸지만 정우에게는 10년처럼 느껴졌어요. 구급대원들이 선아를 응급처치하며 병원으로 이송했고 정우도 함께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환자와 무슨 관계세요? 딸입니다. 제 딸이에요. 정우는 간절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선아를 내려다보는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후 이루진은 선아를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정우는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려야 했어요. 보호자분이세요? 1시간 후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네. 환자의 아버지입니다. 환자분의 혈액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진정제와 수면제 성분이 다량 검출되었습니다. 정우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두 가지 약물이 함께 섞여 있었어요. 단독으로 복용했다면 큰 문제가 없었겠지만 함께 복용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양이 많지 않아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정우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주리가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따님이라고 했던 그 말이요. 언제쯤 깨어날까요? 내일 오전이면 의식을 회복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안정을 취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가 나간 후 정우는 선아의 병실에서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이연고 등동동동동동 이연고 등동동동동동동 이연고 등동동동동동 뒷접단 영동동동동동동 뒷접단 영동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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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이연고 등동동동동동동 이연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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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선아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이때 이주리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주리씨 고마워. 정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주리의 재바른 판단이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회장님 죄송하지만 따님의 가방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이주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우는 선아의 가방을 열어봤어요. 그 안에서 작은 약병 2개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진정제, 다른 하나는 수면제였어요. 이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가방 안에서 보험 관련 서류들과 상속에 관한 법률 정보를 인쇄한 종이들이 발견된 거예요. 거기에는 정우의 재산 규모와 상속 절차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정우는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딸처럼 생각하려고 노력했던 선아가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이주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이 아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그게 궁금해. 정우는 선아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앞섰어요. 3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이 아이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몰려왔습니다. 혹시 내가 이 아이에게 진짜 아버지 역할을 해준 적이 있었을까? 정우는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모든 걸 제공했지만 정작 마음만은 열어주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정우는 선아 곁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25년 전 정미연과의 기억을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자신은 30대 후반의 젊은 사업가였어요.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며 성공을 향해 달려가던 시절이었죠. 그 무렵 정우는 스트레스로 인해 가끔 술자리를 갖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동료들과 함께 간 유흥업소에서 정미연을 처음 만났어요. 당시 20대 중반이었던 미연은 다른 여성들과는 달리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가워요. 미연이 조심스럽게 인사하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났어요. 정우는 그때 미연에게서 묘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된 느낌이 있었거든요. 처음엔 단순한 만남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우는 미연을 자주 찾게 되었습니다. 미연 역시 정우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정우 씨는 왜 결혼 안 하세요? 어느 날 미연이 물었습니다. 바빠서, 그리고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일을 그만두고 싶어요. 정우 씨 같은 사람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미연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정우도 미연에게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당시의 정우는 사업에만 집중하고 있었고 진지한 관계를 맺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미연 씨,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좀 더 안정되면. 하지만 정우의 우유부단함이 모든 걸 망쳤어요. 어느 날 갑자기 미연이 사라진 거였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다른 남자를 따라 부산으로 떠났다고 했어요. 정우는 그때 미연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결국 포기하고 사업에만 매진했죠. 그리고 25년이 흘렀습니다. 3년 전 선아가 나타났을 때 정우는 충격을 받았어요. 미연에게 딸이 있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 딸이 자신의 친딸이라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제 아버지가 서정우라고 하셨어요. 선아가 처음 왔을 때 한 말이었습니다. 그때 선아는 고등학생이었지만 이미 세상에 대한 불신이 깊어 보였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온 후 정우는 미연의 삶에 대해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보면 알면 알수록 마음이 아팠어요. 미연은 정우를 떠난 후 부산에서 다른 남자와 살았지만 그 남자는 미연이 임신한 걸 알고 떠나버렸다고 했습니다. 결국 미연은 혼자서 선아를 키워야 했어요. 생활이 어려워진 미연은 다시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선아를 키웠습니다. 가끔 다른 남자들과 만나기도 했지만 오래 지속되는 관계는 없었어요. 그런 엄마를 보면서 커왔던 선아는 그런 환경과 삶 속에서 사람에 대한 불신을 키워갔습니다. 엄마는 늘 남자들이 떠난다고 했어요. 아빠도 우리를 버렸다고 선아가 처음 와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미연은 선아에게 정우에 대해 좋지 않게 이야기했던 것 같았어요. 아마도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서운함 때문이었을 거예요. 정우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선아가 자신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 이유를 말이죠.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만 들으며 자랐던 거예요. 게다가 미연의 불안정한 삶 속에서 선아는 사랑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항상 경계하고 언제든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한 건가? 정우는 선아의 병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정우는 아버지가 아니라 언젠가는 자신을 버릴 수도 있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버리려고 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정우는 자신의 잘못도 깨달았어요. 3년 동안 선아에게 물질적인 것만 제공했지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선아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부족했어요. 다음 날 오전 선아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천천히 눈을 뜬 선아는 병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선아야, 깨어났구나.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선아는 정우를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따, 저 왜 여기, 너 기억 안 나? 어젯밤에 레스토랑에서 쓰러졌어. 선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기억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선아야,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다. 정우는 의자를 침대 가까이 당겨 앉았습니다. 선아는 고개를 돌리며 정우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내 혈액에서 진정제와 수면제가 나왔다고 하시더라. 내 가방에서 약병들도 나왔고 다른 것들도. 정우가 보험금 관련 서류들을 꺼내 보여주자 선아는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정우의 재산 규모와 상속 절차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바로 그때의 병실 문이 열리며 오재성 변호사가 들어왔어요. 50대 후반에 그는 정우의 오랜 친구이자 법적 조력자였습니다. 오재성은 선아를 잠깐 바라보더니 정우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도사에 달라고 한 건 여기 있어요. 정우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선아 명의로 작성된 여러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상속 관련 문서들이었는데 놀랍게도 일부는 위조된 것들이었습니다. 이건 뭐냐? 정우가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니 자신의 서명까지 완벽하게 흉내내어 있었어요. 선아야, 이걸 내가 만든 거야.
선아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손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내가 혼자서 이 모든 걸 계획한 거야. 정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는 대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선아야, 아빠가 그동안 너한테 뭘 잘못했길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거니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 왜 모르겠어요. 그냥 무서웠어요. 선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뭐가 무서웠는데 언젠가는 또 벌어질 것 같아서요. 정우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3년 동안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는 걸 이제 알았거든요. 저는 선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늘 아빠가 우리를 버렸다고 했어요. 남자들은 다 그렇다고 필요 없어지면 떠난다고. 유연이가 그런 말을 했구나. 엄마는 죽기 전까지도 아빠를 원망했어요. 왜 우리를 버렸냐고, 왜 찾지 않았냐고. 선아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빠를 미워했어요. 보지도 못한 아빠를 미워하면서 살았어요. 정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연이 선아에게 자신에 대한 나쁜 이야기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아빠를 만나보니 나쁜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저를 진짜 딸로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런 게 아니야. 3년 동안 아빠는 저한테 필요한 건 다 주셨지만 관심은 없으셨잖아요. 선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한 번도 물어보신 적 없어요. 정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저는 아빠가 필요했어요. 진짜 아빠가 필요했다고요. 선아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저를 그냥 책임져야 할 존재로만 보는 것 같았어요. 선아야, 그래서 무서웠어요. 언젠가는 또 버려질 거라는 게 무서웠어요. 엄마처럼 선아가 흉을 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도 처음엔 남자들을 믿었어요. 하지만 다 떠났어요. 다 떠났다고요. 정우는 선아가 얼마나 상처받고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선아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나도 아버지가 필요했어요. 근데 믿는 법을 몰랐어요. 선아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의 산속에서 저는 누군가를 믿지 못하고 사는 법만 배웠어요. 사랑받는다는 게 뭔지 몰랐어요. 정우는 이제야 선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사랑받고 싶었지만 사랑받는 법을 몰랐던 거예요. 선아야, 아빠가 잘못했어. 너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몰랐어. 정말요? 정말이야. 아빠도 가족이 뭔지 잘 몰랐거든. 그리고 너희 엄마를 다시 보고 싶었지만 연락이 닿질 않았어. 그렇게 헤어지게 된 거야. 엄마를 찾았다고요? 그래, 내가 너희 엄마를 찾았을 때 이미 다른 남자랑 떠났다고 그러다구나. 그때 뱃속에 네가 있는지도 몰랐어. 나 역시 네 엄마를 믿지 못했었던 것 같아. 미안하다. 부녀가 처음으로 서로의 진심을 나누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김영사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 형사인 그녀는 묵직하고 냉정한 인상이었어요. 서정우 씨, 어제 신고 접수된 건으로 왔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누군가 신고를 했던 모양이었어요. 김영사는 의자에 앉으며 수첩을 꺼냈습니다. 따님이 의도적으로 독성 물질을 음료에 넣었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정우는 선아를 바라봤습니다. 선아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사건 경위를 정확히 알려주세요. 김영사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정우는 어제 일어난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이슈리의 증언, 선아가 쓰러진 과정, 병원에서의 검사 결과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서선아 씨 맞습니까? 김영사가 선아에게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서선아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하려고 했습니까? 서선아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형사님,
정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고소하지 않겠습니다. 네, 김영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딸을 고소할 생각이 없어요. 하지만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내 딸입니다. 정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영사는 정우와 선아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정말 고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사건은 종결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됩니다. 김영사가 수첩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서선아 씨 정말 다행인 줄 아세요. 아버지가 이렇게 용서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선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영사가 나간 후 병실에는 다시 조용함이 찾아왔습니다. 정우는 선아 곁에 앉아서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선아야, 아빠가 너를 고소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알겠니? 아니요, 너는 내 딸이거든. 진짜 딸이야. 정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안다는 것만으로도 나에게는 충분해. 선아가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빠, 저 정말 잘못했어요. 알아, 이제는 믿어도 돼.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정우가 선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와 이야기해, 내 약속할게요. 선아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천천히 다시 시작하면 돼. 우리 둘 다 정우는 선아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도 진짜 아빠가 되는 법을 배워볼게. 늦었지만 말이야. 저도 진짜 딸이 되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부녀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3년 동안 쌓였던 벽이 조금씩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선아야, 앞으로는 솔직하게 얘기하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가 필요한지, 내 아빠. 그리고 아빠도 너에게 관심을 가질게. 진짜 관심 말이야. 선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우도 안돼 한숨을 쉬었어요. 그로부터 3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울 시내 한 작은 문화센터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그려요? 천천히 해봐. 서두르지 말고. 선아가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의 손을 잡고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 문화센터에서 아이들에게 미소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3개월 전에 그 사건 이후 선아는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처음에는 죄책감과 혼란 속에서 힘들었지만 정우와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선아 선생님은 정말 그림을 잘 그려요. 한 아이가 순진하게 말했습니다. 선아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너희들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림은 잘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담는 게 중요한 거야. 선아는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진정한 평안을 느꼈습니다. 순수한 아이들의 마음을 보면서 자신도 조금씩 치유되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 다음 주에 또 만나자.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하나둘 부모님과 함께 돌아갔습니다. 선아는 교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교실 문 앞에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아빠 정우와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는 선아의 수업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언제 오셨어요? 조금 전에 내가 아이들 가르치는 모습 봤어. 정우와 교실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어때요? 제가 선생님 하는 모습이 정말 좋더라. 너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 정우의 말에 선아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아빠, 저 요즘 조금 행복해요. 이제야 사람 같아요. 선아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1년 전에 그 어둡고 불안했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래, 정말 다행이다. 정우는 선아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아빠도 많이 변하셨어요. 그래, 예전엔 저한테 관심이 없으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제가 뭘 하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정말 궁금해 하시잖아요. 정우는 그 이후로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선아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아버지가 되기 위해 했었어요. 선아야, 아빠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 네, 뭐든지요. 너 이 일하면서 정말 행복해? 네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제 마음도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선아의 대답에 정우는 안심했습니다. 그럼 됐어. 내가 행복하면 아빠도 행복해. 두 사람은 함께 문화센터를 나왔습니다. 저녁 하늘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어요. 아빠, 오늘 저녁에 같이 식사해요. 제가 요리해 드릴게요. 너가 요리를 네 요즘 배우고 있어요. 아빠가 좋아하실 만한 음식으로요. 정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선아가 자신을 위해 요리를 배우고 있다네요. 고마워, 선아야. 제가 정말 고마워요.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문녀는 나란히 걸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얼마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선아야, 네, 너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리고 이제 나도 진짜 아빠가 된 것 같아. 정우의 진심 어린 말에 선아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이제 진짜 딸이 된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손이 자연스럽게 맞추 잡았습니다. 서로를 향한 진짜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하늘에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상처는 시간이 지나야 아무리고 진실은 결국 사랑을 이끌어냅니다. 정우와 선아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늦었지만 그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